장강 있잖아. 넘실넘실 동해로 흐르더래. 거품이 막 피어오르는데 그 속에도 옛 영웅들의 발자취가 다 씻겨 내려갔대. 그렇게 시비도 성패도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거지 뭐. 강가에는 백발이 성성한 어부랑 나무꾼만 남아있었어. 가을 달 봄바람 그냥 덤덤하게 바라보면서 살더라는 거야. 그래도 서로 만나니까 반갑잖아. 탁주 한 병 앞에 놓고 예전 이야기, 요즘 이야기, 그 많은 얘기들 그냥 다 웃으면서 풀어버리는 거지.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할게. 처음엔 말이야. 새로 나타난 영웅들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첫 공을 세웠대. 그런데 세상이란 게 원래 그래. 오래 나뉘어 있으면 결국 합쳐지고 오래 합쳐져 있으면 다시 갈라지고 진나라가 그랬고 초나라, 한나라도 그랬어. 한나라 고조 유방이 세운 그 나라도 결국은 후손들 손에서 삼국으로 갈라지게 된 거야. 그 난리의 시작은 환제랑 영제라는 황제 둘 때문이었어. 환제는 착한 신하들은 싹 내치고 황관들 말만 듣더래. 그리고 환제가 죽자 영제가 황제가 됐는데 그때도 황관 조절 무리가 실세였지. 두무랑 진번이라는 장수가 이 황관들을 없애려 했는데 계획이 허술했는지 오히려 둘 다 죽고 말았어. 그때부터 조정은 진짜 개판이야. 황관들은 더 날뛰고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지. 건영 2년 4월 보름날 황제가 온덕전이라는 데 나가려다가 갑자기 정강 모퉁이에서 광풍이 불더니 푸른 구렁이가 덜컥 옥자 위로 떨어진 거야. 황제 겁먹고 그대로 쓰러졌지. 신하들은 도망가고 조금 있다가 구렁이는 사라지고 천둥, 폭우, 우박까지 쏟아졌어. 민가들은 줄줄이 무너졌고 그뿐인 줄 알아? 낙양에서는 지진이 터지고 해변 마을들은 바닷물에 통째로 쓸려갔어. 암탉이 수탉이 되고 온덕전에는 검은 기운이 몰려들고 산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흉조가 끊이질 않았어. 황제도 겁났겠지. 신하들한테 물었어.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때 채웅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어. 폐하, 이런 거 다 여인과 황관들이 정사를 농락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 했다가 바로 찍혀서 쫓겨났어. 조정은 이미 십상시라는 황관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 특히 황제는 장양이라는 황관을 아버지라고까지 불렀다니까. 이쯤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였지. 민심은 요동쳤고 사방에서 도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때 거루꾼이라는 데에 장각, 장보, 장량이라는 세 형제가 있었어. 장각은 원래 과거에 떨어진 수재였는데 산에 들어가 약초 캐며 살았대. 그러다 청려장 짚은 신비한 노인을 만나게 돼. 그 노인이 태평요술서라는 책을 주면서 이거 세상 구하는 데 써라. 딴 맘먹으면 천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대. 장각은 진짜 열심히 그 책을 공부했어. 결국 바람과 비를 부르는 재주까지 익히고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었지. 중평원년 세상에 역병이 대유행했어. 장각은 부적이랑 약수 뿌려서 병 고쳐주고 구해주고 그야말로 신처럼 떠받들어졌지. 제자도 500명 넘어가고 방마다 10,000명 넘는 규모로 커져버렸어. 그리고 창천은 죽었다. 황천이 새로 선다.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야. 각 집 대문 위엔 갑자라고 백토로 글자를 써놨고 8주 지방 사람들이 전부 장각을 따르게 됐어. 이렇게 해서 황건적에 난 폭풍 같은 밀란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 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영웅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원에서 만난 세 남자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삼국지연의 2편 도원결의 세 영웅의 맹세.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황건적의 난이 터지자 각지에서는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 천하는 말 그대로 폭풍 속에 휩쓸리기 시작했지. 그때 유주라는 지역에 유원이라는 태수가 있었어. 이 사람 한나라 왕족 후손이라 채통도 있었고 마음도 괜찮은 편이었지. 근데 걱정이야. 적이 쳐들어오는데 군사가 턱없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방문을 써붙였어.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 여기 모여라. 그 방문이 탁현이라는 고을까지 붙었는데
거기서 드디어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유비. 본명은 유비, 자는 현덕. 근데 이 사람 출신은 그리 좋진 않았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랑 둘이 가난하게 살았지. 미투리 삼고 자리 짜면서 겨우겨우 살아온 거야. 그래도 꿈은 컸어. 나중에 꼭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동네 뽕나무 밑에서 놀다가도 내가 장차 천자가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몸집도 남달랐어. 키가 7척 넘고 두 귀가 어깨까지 처져서 고개만 돌려도 귀가 보였대. 그리고 조용하고 무게감 있는 성격. 웃거나 화내도 얼굴에 감정을 잘 안 드러냈어. 진짜 대인배 느낌이지. 어쨌든 유비는 그 방문을 보다가 문득 탄식을 했어. 나라가 이 꼴인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 뒤에서 어떤 사나이가 버럭 소리쳤어. 대장부가 나라 걱정은커녕 한숨만 쉬고 있단 말이오. 고개를 돌려보니 표범 머리에 고리눈,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 목소리는 우레 같고 기세가 장난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냐? 장비. 본명은 장익덕. 장비는 본래 탁군 사람이고 술 팔고 돼지 잡던 장사였어. 근데 천하 호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 장비가 말해. 나도 마음이 끌어. 우리 같이 군사를 모아보자. 유비는 장비의 말에 크게 감동해서 바로 주막으로 들어가 술 한잔 하기로 해.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또 다른 사나이가 수레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오는 거야. 키는 9척, 수염은 2자 길이, 얼굴빛은 잘 익은 대추 같고 입술은 붉고 윤기나고 눈은 봉황처럼 생기고 눈썹은 비단결 같고 용모가 당당했어. 이 사람이 바로 관우. 본명은 관운장. 관우는 하동 출신이었는데 원래 성질이 불같았대. 고향에서 싸움이 터져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거든. 그 뒤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탁현까지 오게 된 거야. 관우도 유비랑 장비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해봅시다 하고 바로 의기투합했어. 그렇게 셋은 장비집 뒤에 있는 복숭아밭에서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하게 돼. 다음날 복숭아꽃이 흐드러진 그 밭 한가운데 검은 소랑 백마를 제물로 차려놓고 하늘과 땅에 제를 지내. 그리고 세 사람이 손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 우리는 성은 다르지만 이미 한 형제가 되었다. 마음과 힘을 합쳐 나라를 위해 싸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리라.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에 태어나진 못했어도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에 죽기를 바란다. 만약 이 위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땅이 그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끝내고 형제 순서를 정했어. 형은 유비, 둘째가 관우, 셋째가 장비. 맹세를 마친 뒤에는 소를 잡고 용사들을 모아서 진짜로 군대를 조직했어. 그렇게 300여 명의 군사가 모였고 도원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 의기를 다졌지. 이렇게 해서 새 영웅의 전설은 복숭아꽃 흐드러진 도원에서 첫 발을 내디딘 거야.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황건적과 처음 싸우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전투 이야기를 들려줄게. 삼국지연의 3편 첫 전투, 영웅의 탄생.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 이제 진짜 실전에 나설 시간이야. 때마침 황건적이 탁군 땅까지 쳐들어왔어. 적장 이름은 정원지. 군사도 무려 5만 명이나 끌고 왔지. 유비 쪽은 고작 500명.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했어. 하지만 세 사람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어. 유비가 앞장서고 왼편에는 관우, 오른편에는 장비가 나란히 섰어. 적진 앞에 말을 몰고 가서 유비가 크게 외쳤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놈들아. 어서 항복하지 않겠느냐. 정원지는 빡쳤지. 바로 부장인 등무를 시켜 유비 쪽을 공격하게 했어. 그런데 말이야. 장비가 장팔사무를 들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등무 가슴을 그냥 꿰뚫어버렸어. 손 한 번 번쩍하더니 끝이야. 등무는 말도 못하고 말 밑으로 꼬꾸라졌지. 부하가 죽자 정원지가 직접 달려들었어. 칼을 빼들고 으르렁거리면서 장비를 향해 돌진했어.
그런데 이번엔 관우가 움직였어. 청룡 언월도라고 하는 무거운 큰 칼을 번쩍 들더니 말을 달려가서 휘둘렀어. 관우가 칼을 휘두르자 정원지 몸이 그대로 두 동강 나버렸어. 정말 번개처럼 빠른 한 방이었어. 적장이 죽었으니 황건적 군대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지. 창자루를 거꾸로 들고 죽자사자 도망쳤다니까. 유비는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뒤를 쫓았어. 항복하는 자들은 줄을 서고 도망가는 자들은 어찌나 많던지 숫자도 제대로 셀 수가 없었대. 이렇게 해서 유비 일행은 첫 전투부터 대승을 거뒀어. 유주태수 유언은 너무 기뻐서 직접 나와서 영접하고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지.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어. 곧바로 청주성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어. 태수공경이 청주성이 포위돼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구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유언이 유비한테 물었어. 누가 가겠느냐? 유비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는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청주로 향했어. 도착해보니까 황건적이 성을 빙 둘러싸고 있었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적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밀려서 30리나 물러나야 했어. 유비는 바로 작전을 짰어. 적들은 수가 많아. 이럴 땐 기습을 써야 해. 관우에게는 왼쪽 산에, 장비에게는 오른쪽 산에 매복하게 했어. 내가 정면에서 싸우는 척 할 테니까 내 신호에 맞춰 양쪽에서 튀어나와. 다음 날 유비는 북을 울리고 고함을 지르며 적진으로 진격했어. 적군도 맞받아쳤지. 한참 싸우다가 유비는 일부러 군사를 뒤로 물렸어. 황건적은 이겼다 하고 착각하고 우르르 쫓아왔어. 바로 그때 유비 쪽에서 신호징이 요란하게 울렸어. 산좌우에서 관우와 장비가 군사들을 이끌고 튀어나왔지. 적군은 세 길로 협공을 당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어. 유비는 적들을 몰아붙여서 곧바로 청주성 밑까지 쫓아갔어. 성 안에서는 태수공경이 민병대를 이끌고 튀어나왔고 안팎에서 협공을 하니까 적은 결국 크게 패배했어. 싸움은 끝났고 청주성 포위는 깨끗하게 풀렸어. 이 첫 전투에서 유비, 관우, 장비 셋은 이름을 확실히 알렸어. 모두가 말했대. 이게 바로 영웅이구나. 이제 막 삼국지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거야. 다음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인물, 세상을 뒤흔들 사내 조조가 등장하게 된다. 사편 조조의 등장과 어지러운 조정, 유비, 관우, 장비 셋이 황건적을 크게 무찌르고 청주성을 구한 건 알지?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한 명 아주 강렬한 인물이 등장해. 그 이름 조조. 본명은 조조. 자는 맹덕. 조조는 원래 성이 하우시였어. 그런데 황관 조등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성을 조로 바꾼 거야. 조조는 어릴 때부터 영악하기로 유명했어. 사냥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말하자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영악함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 조조 삼촌이 조조가 너무 방탕하다 싶어서 아버지 조승한테 여러 번 고자질을 했거든. 그랬더니 조조가 꾀를 부렸어. 어느 날 삼촌이 들어오는 걸 보고 갑자기 쓰러져서 나 중풍 걸렸어요. 이러고 쇼를 한 거야. 삼촌은 놀라서 조승한테 달려갔지. 얘 큰일 났어요. 조승이 급히 달려와 보니까 조조는 멀쩡했어. 아버지, 저는 원래 멀쩡했는데요. 삼촌이 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조승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뒤로 삼촌이 아무리 조조를 고자질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 이때부터야 조조는 하고 싶은 대로 막 놀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냥 놀기만 한 건 아니었어. 조조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거든. 교연이라는 현자는 조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대. 앞으로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질 건데 그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아마도 이 조조일 거야. 또 하웅이라는 사람도 말했어. 한나라가 망하게 되면 세상을 다시 다스릴 사람은 바로 이자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인물 감정가 허소도 조조를 보더니 그랬어. 자네는 평화로운 시대엔 명신이 되겠지만 혼란한 시대엔 영웅이 될 상이야.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대. 그렇게 조조는 남관리직으로 발탁됐고 낙양 북부일을 맡게 됐어. 근데 조조 스타일이 장난 아니었어. 법을 어기면 귀족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바로 때려잡았어. 심지어 황관건석의 친척이 칼 차고 돌아다니다 걸렸는데 조조가 가차없이 잡아다가 회초리로 쳐버렸지. 그 덕분에 성 안팎에서는 조조를 두려워했어. 야, 조조 밑에서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다 황건적의 난이 터졌잖아. 조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바로 기도위라는 직책을 받고 말탄 병사 5,000명을 이끌고 전장으로 달려갔어. 그러다가 도망치는 장량과 장보를 딱 마주친 거야. 장량과 장보? 황건적 세 형제 중 둘이야. 조조는 고민도 안 했어. 밀어버려. 바로 군사를 몰아 도망치는 적들을 덮쳤어. 그야말로 일방적인 도륙전. 황건적들은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말과 군수품은 산더미처럼 쌓였어. 장량과 장보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쳤지. 조조는 황보숭, 주중 같은 장군들과 잠깐 만나서 상황을 정리한 다음 곧바로 다시 군사를 돌렸어. 장량과 장보, 절대 놓치지 마라. 한편 그 시각 유비는 관우, 장비랑 함께 영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멀리서 보니까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죽어라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달려가 보니까 이미 조조가 장량, 장보 무리를 무너뜨리고 싸움은 끝난 상태였어. 유비는 황보숭과 주준을 만나서 노식 장군의 전언을 전했지. 우린 노식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황보숭은 고개를 끄덕였어. 좋다. 장량과 장보는 이제 힘이 다 빠졌을 거다. 아마 광종에 있는 장각한테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유비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광종 쪽으로 향했어. 그런데 말이야.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군사들이 죄수를 끌고 가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죄인이 바로 노식 장군이었어. 유비는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노식이 싸우는 중에 조정에서 황문관 좌풍이라는 놈이 내려왔는데 뇌물을 바치라고 요구한 거야. 노식은 군량도 부족한데 무슨 뇌물이냐고 거절했지. 그랬더니 좌풍이 앙심을 품고 노식을 무능하다고 조정에 고발한 거야. 결국 노식은 체포돼서 수도 경성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지. 장비는 열받아서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 하고 칼부터 뽑았어. 근데 유비가 말렸어. 안 돼. 우리가 함부로 나서면 더 큰일 난다. 조정에는 조정 나름의 절차가 있어. 결국 노식은 끌려갔고 유비 일행은 할 수 없이 탁군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돌아가는 길 산 뒤편에서 웅성웅성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관군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그 뒤로 황건적들이 밀려오고 있었어. 기엔 이렇게 써 있었대. 천공장군, 장각이야. 황건적 우두머리. 유비는 외쳤어. 저거 장각이다. 빨리 싸우자. 세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장각 군대를 향해 돌진했어. 황건적은 당황했고 순식간에 50리 넘게 쫓겨나 버렸어. 결국 세 사람은 동탁이라는 장수를 구출해냈지. 근데 동탁? 이놈 성깔이 별로야. 구해줬더니 너희 뭐 하는 놈들이냐? 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장비는 성질 뻗쳐서 저놈 죽여버릴까? 칼을 뽑았는데 또 유비가 말렸어. 참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영웅이란 건 참을 때 참을 줄 알아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황건적의 난이 끝나고 새로운 암흑기가 시작돼. 그리고 조조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서게 된다. 삼국지연의 5편 황건적의 몰락과 암흑기의 시작. 장각, 황건적의 수장. 한때 수십만 명을 거느리던 사내였지. 근데 세상 일이란 게
언제까지나 잘 풀릴 순 없는 거야. 장각은 결국 병이 나서 죽어버렸어. 지도자가 죽자 황건적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어. 장각의 두 동생 장보와 장량이 끝까지 버티려고 애썼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뒤였지. 곳곳에서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도망자들이 속출했어. 결국 장보도 장량도 모두 붙잡히고 처형당했어. 황건적의 난, 세상을 뒤흔든 대반란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어. 황건적이 망했다? 좋은 소식 같지? 하지만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황건적을 토벌하는 데 동원된 관군들, 특히 각지의 의병 세력들이 우리가 황건적 잡았잖아. 이제 우리도 한자리 해야지 하면서 힘을 키워버린 거야. 힘 가진 놈들이 각자 따로 나라를 세우려 들었어. 한나라 조정은 이미 제대로 통제할 힘이 없었어. 조정은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막강한 군벌들을 키워서 힘으로 다스리려 했거든. 근데 이게 독이 됐지. 큰 세력들끼리 눈치 보면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속이고 배신하고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 이 와중에 등장한 군벌 중 하나가 바로 동탁이야. 기억나지? 유비가 동탁 구해줬을 때 은혜도 모르고 거드름 피웠던 그놈. 이제 동탁이 엄청난 권력을 움켜쥐고 조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기 시작해. 황제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 인사권을 흔들었어. 거기다 동탁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죽이거나 재산 몰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렸어. 한마디로 황건적을 잡은 뒤 세상은 더 지옥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큰 뜻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바로 조조야. 조조는 이 혼란을 보면서 마음속에 결심했어.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천하가 썩어 문드러진 이때 한사내가 칼을 뽑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줄게. 6편 조조, 세상을 향해 칼을 뽑다. 동탁, 이 인간은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 황제를 자기 맘대로 갈아치우고 나라 곳곳을 피로 물들였지. 백성들은 피눈물 흘리고 조정 대신들은 벌벌 떨고 세상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보고 가만히 있던 한 남자가 있었어. 바로 조조. 조조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나설 때다. 그렇게 생각했어. 조조는 먼저 동탁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 명분은 간단했어. 이건 역적을 처단하는 거다. 조조는 몰래 칼을 품고 동탁한테 접근했어. 근데 말이야, 하필이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조조가 칼을 품고 가는 걸 동탁 부하가 눈치채버린 거야. 조조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 길로 도망쳤어. 그리고는 각지의 군웅들에게 경문을 돌렸어. 동탁을 토벌하자. 이때부터야 조조가 진짜 본격적으로 천하를 흔들기 시작한 게. 경문을 받고 각지의 세력들이 하나둘 들고 일어났어. 원소, 공손찬, 유대, 장막, 하진의 동생 하묘까지 수십 명의 군웅이 모여서 반동탁 연합군을 만든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연합군도 하나같이 순수한 정의감으로 뭉친 건 아니었어. 다들 속으로는 생각했지. 동탁만 밀어내면 다음은 내가 천하를 먹을 차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손을 잡았어도 속으로는 견제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한 거야. 조조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았어. 지금은 동탁부터 없애야 해. 그런데 문제는 동탁이 너무 강했어. 조정도 이미 동탁 손에 넘어갔고 군사도 많고 세력도 탄탄했지. 연합군은 초반에 열심히 싸우는 척만 하다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는 제대로 된 공격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었어. 조조는 답답했어. 이런 식으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탁군과 맞붙으려 했어.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어. 조조도 팔에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쳐야 했어. 첫 번째 도전은 실패. 하지만 조조는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단단히 결심했지. 좋아. 이번엔 내가 천하를 통째로 움켜쥐겠다. 그리고 조조는 그때부터 아주 냉정하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을 내 손에 넣는다. 황건적도 아니고 동탁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야. 조조가 노린 건 천하 그 자체였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어떻게 진짜 군웅을 제압하고 세상을 향해 전쟁을 걸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삼국지연의 7편 천하군웅의 대격돌 조조 vs 원소. 조조.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마음먹은 사내. 그런데 말이야. 조조 앞을 막아서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어. 그 벽. 이름하여 원소. 원소는 태생부터 남달랐어. 명문가 출신에 조정에서도 잔뼈가 굵었지. 게다가 외모도 준수하고 말빨도 좋고 호걸다운 기세도 넘쳤어. 사람들은 다 말했어. 앞으로 천하를 차지할 사람은 아마 원소일 거다. 조조도 이걸 잘 알았어. 이대로 두면 원소가 천하를 차지하겠군. 조조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동탁이 죽고 난 뒤 세상은 더더욱 개판이었거든. 군웅들이 너도 나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날뛰던 시기야. 그중 제일 강했던 게 원소였고 조조는 그걸 뚫어야만 자기 길이 열린다고 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원소 세력이 너무 컸어. 하북 지역을 통째로 쥐고 있었고 수만 명 군사에 장수들도 빵빵했어. 반면 조조는 초반엔 진짜 초라했어. 변변한 땅도 없고 군사도 얼마 없었지. 하지만 조조는 포기란 걸 몰랐어. 그는 먼저 허도라는 도시를 차지했어. 허도? 지금으로 치면 수도 같은 곳이야. 그리고 거기에 허수아비 황제를 끌어들였어. 한나라 황제가 여기 계신다. 이 한마디로 명분을 쥔 거야. 나 황제 곁을 지키는 충신입니다. 이러면서 군웅들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지. 겉으론 충신, 속으론 천하 주인. 이게 조조 스타일이었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 바로 관도대전. 조조와 원소가 진짜로 정면 충돌한 거야. 원소는 군사 수십만, 조조는 겨우 수만. 누가 봐도 조조 쪽이 질 것 같았어. 하지만 말이야. 싸움은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조조는 군사들을 쥐어짜고 식량을 아끼고 지형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버텨냈어. 그리고 결정타. 조조는 밤을 틈타 원소의 보급로를 습격했어. 그야말로 목줄을 끊어버린 거지. 식량을 잃은 원소군은 굶주리고 혼란에 빠졌어. 결국 원소는 수십만 군사를 이끌고도 조조한테 처참하게 깨졌어. 관도대전. 이 한판으로 천하의 대세가 갈라진 거야. 모두가 알았어. 앞으로는 조조다. 조조는 관도대전 이후 하북을 차지하고 원소의 잔당들도 하나둘 정리해 나갔어. 이제 조조는 누가 봐도 천하를 절반쯤 움켜쥔 사내가 되어 있었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조조의 앞에는 아직 더 강한 인물, 유비, 손권 같은 강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삼국시대의 진짜 불꽃 튀는 싸움은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조, 유비, 손권, 세 명의 영웅이 어떻게 삼국을 갈라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지 들려줄게. 삼국지연의 8편 삼국지. 진짜 삼국이 시작되다. 관도대전이 끝났어. 조조는 하북을 통째로 차지했어. 말 그대로 천하의 절반을 손에 넣은 거지. 그럼 이제 조조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 왜냐고? 조조를 막을 다른 두 영웅이 아직 살아있었거든. 한 사람은 유비, 다른 한 사람은 손권. 유비는 어땠냐? 초라한 신세였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황건적 토벌, 동탁 토벌, 여러 번 망하고 쫓겨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손권은 원래 형 손책이 닦아놓은 기반을 물려받았어. 손책은 젊은 나이에 강동을 휩쓴 천재였는데 일찍 죽고 말았거든. 그래서 동생 손권이 그 뒤를 이었어.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했어. 손권은 형만큼 못할 텐데. 근데 아니야. 손권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했고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강동을 다져나갔어. 이제 천하는 조조가 북쪽, 손권이 남쪽, 유비가 여기저기 떠돌며 기반을 찾는 3파전 구도가 된 거야. 조조는 북쪽을 움켜쥐었고 손권은 남쪽 강동을 다스렸고 유비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 그러다 운명의 만남이 시작돼.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강동도 내가 먹겠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강을 넘어 손권을 치러 가. 손권은 고민했어. 조조한테 항복할까? 아니면 싸워볼까? 부하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어. 싸우면 망한다 는 쪽도 있었고 싸워야 한다 는 쪽도 있었지. 그때 젊은 책사 하나가 등장해. 그 이름 주유. 주유는 말했어. 조조는 북쪽 땅에서는 강하지만 물이 많은 남쪽 강동에서는 약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손권은 결국 결심했어. 좋다. 싸우자. 그리고 여기에 유비가 끼어들어. 유비는 조조한테 쫓기고 있었거든. 살아남기 위해서 손권하고 손을 잡아야 했어. 이렇게 해서 손권과 유비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내기로 결의한 거야. 그리고 삼국지 최대의 전투, 역사를 뒤흔드는 대격돌, 적벽대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삼국지연의 9편 적벽대전, 운명을 가르는 불바다. 손권과 유비, 이 둘이 손을 잡았어. 목표는 단 하나, 조조를 막자. 왜냐고? 조조는 지금 북쪽을 통일하고 기세등등해서 수십만 대군을 끌고 남하하고 있었거든. 조조 마음은 간단했어. 강동도 접수하고 유비까지 없애서 천하를 통일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남쪽은 북쪽하고 달라. 여기는 강물이 넘치고 습하고 북쪽 병사들이 익숙지 않은 땅이야. 게다가 남쪽은 배를 타고 싸워야 해. 조조군은 말 타는 건 잘했지만 물 위에서는 완전 초짜였지. 손권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강동의 명장 주유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했어. 그리고 유비 쪽에서는 지략과 제갈량이 움직였지. 손권과 유비가 힘을 합치면서 운명의 전투, 적벽대전이 시작된 거야.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적벽까지 내려왔어. 수십만 군사가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은 진짜 장관이었대. 하지만 조조군은 문제투성이었어. 배멀미하는 병사들, 습기에 약한 북쪽 군대, 전염병까지 퍼졌어. 게다가 겨울바람은 북서풍. 이게 뭘 뜻하냐? 불을 질러도 바람이 조조 쪽으로 불게 된다는 거야. 주유는 이걸 이용하기로 했어. 좋아, 불을 질러버리자. 그리고 제갈량은 하늘을 살피더니 딱 말했어. 며칠 안에 동남풍이 불 겁니다. 진짜야? 다들 반신반의했어. 그런데 정말로 약속한 날 하늘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바로 동남풍. 이때를 놓칠 수 없지. 주유는 불 붙인 배를 조조수군 진영 쪽으로 밀어넣었어. 배마다 기름을 잔뜩 뿌리고 불꽃을 활활 지핀 다음에 줄줄이 처박아 버린 거야.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조조군의 배는 줄줄이 폭발했어. 물 위는 순식간에 지옥이 됐어. 불, 연기, 비명, 그리고 바닷가에 쌓이는 시체들. 조조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바빴어. 적벽대전, 조조의 대군은 완전히 무너졌어. 조조 본인도 간신히 살아서 북쪽으로 도망쳤다니까. 이 전투 한 번으로 조조의 천하 통일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 손권은 강동을 지켰고 유비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 삼국,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 유비의 총나라. 이제 진짜로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야.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비가 어떻게 촉한의 황제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싸워가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시편 유비 총나라를 세우다. 적벽대전 끝나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 조조는 쫓겨나고 손권은 강동을 꽉 잡았고 유비는 이제부터 자기 땅을 만들어야 할 차례였어. 근데 말이야, 유비가 아직까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기껏해야 관우, 장비, 제갈량 같은 믿을 만한 동료들 뿐. 그래서 유비는 생각했지. 좋아, 일단 땅부터 손에 넣자. 유비가 노린 곳은 형주였어. 형주는 남쪽으로 가는 요충지, 강을 끼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땅이야.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을 듣고 형주를 차지하려고 움직였어. 근데 문제는 형주에는 이미 유표라는 주인이 있었거든. 유비는 무턱대고 빼앗지는 않았어. 처음엔 유표를 설득하고 믿음을 얻으려고 했지. 나는 한나라 왕족입니다. 이 몸은 오직 충성만을 바칩니다. 말도 잘했어. 연기도 진짜였어. 그래서 유표는 조심스레 유비를 받아들였어.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 유표는 갑자기 병으로 죽고 그 아들 유종이 형주를 물려받았는데 유종이 누구냐? 겁도 많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어. 조조가 대군을 몰고 남하해 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로 겁먹고 조조한테 항복해버렸어. 그럼 유비는 형주에서 바로 쫓겨난 거야. 하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았어. 좋아, 다시 싸우자. 그리고 형주의 땅을 놓고 조조군과 유비군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지. 유비는 수없이 패하고 도망 다니고 쫓기고 거듭거듭 일어났어. 그리고 드디어 제갈량의 지략과 관우, 장비의 무공을 앞세워 형주의 일부를 다시 손에 넣었어. 형주를 발판으로 삼은 유비는 점점 세력을 키웠어. 그리고 다음 목표는 익주였어. 익주는 지금의 사천성, 땅도 넓고 식량도 풍부하고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야. 익주를 차지하면 진짜로 한나라를 세울 수 있어. 유비는 익주 태수 유장을 찾아갔어. 처음에는 웃으면서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 근데 속으로는 언젠가는 이걸 내 땅으로 만든다 하고 마음먹었어. 유비는 익주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고 조금씩 세력을 확장했어. 결국 때가 왔어. 유비는 병사를 일으켜 익주를 접수했다. 그리고 자기의 근거지를 확실히 마련한 거야. 익주를 차지한 뒤 유비는 꿈꿨어. 한나라의 정통은 내가 이어야 한다. 왜냐고? 조정은 이미 조조 손아귀에 들어갔고 황제도 허수아비가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유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쳤어. 나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다. 조조 같은 간신배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마침내 익주에서 스스로 황제에 올랐어. 국호는 촉, 이로써 위나라 조조, 오나라 손권, 총나라 유비. 진짜로 삼국이 완성된 거야. 세 나라는 이제 서로 물고 뜯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돼.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비가 어떻게 형제들의 복수를 위해 촉한을 이끌고 출정하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11편 복수의 길, 장판파의 비극, 총나라를 세운 유비. 그동안 꾹 참고 참아왔던 마음,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 유비한테는 잊을 수 없는 큰 빚이 있었거든. 누구한테? 바로 관우한테. 관우는 유비의 둘째 형제였어. 같이 도원결의를 맺고 수십 년을 함께 싸운 진짜 피보다 진한 사이지. 그런데 관우가 죽었어. 그것도 손권에게 잡혀서. 손권은 관우를 죽이고 그 머리를 조조한테 보냈어. 이건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유비는 관우의 죽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울었어. 아, 관우야, 내가 늦었구나.
그리고는 곧장 결심했어. 복수다. 총나라에 온 군사를 일으켜 손권을 치러 가겠다고 선언했어. 주변 신하들은 다 말렸어. 폐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오나라랑 싸우면 조조가 웃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들리지 않았어. 관우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냐. 그리고 진짜 총나라 전체를 끌고 출병했어. 수십만 병사를 이끌고 장판파로 향했어. 처음엔 기세가 대단했어. 손권도 당황했지. 유비가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는데 오나라에서도 병력을 모아서 맞섰어.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총나라 군사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어. 지형도 낯설고 보급도 끊기고 병사들 사기도 뚝뚝 떨어졌어. 게다가 오나라 장수들은 지형을 이용해서 유비군을 계속 괴롭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곳, 바로 장판파. 장판파에서 유비군은 오나라 군에 포위당했어.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여기서 한 인물이 빛을 발해. 누구냐? 조운. 조운은 유비를 호위하던 장수야. 근데 상황이 진짜 최악이었어. 유비의 부인, 아이, 모두 전장 한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야. 조운은 혼자서 창 하나 들고 적진을 뚫었어. 칼과 창이 빗발치는 속을 오직 한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유비의 아들 아두를 찾아내고 안고 나왔어. 진짜 목숨 걸고 싸운 거야. 이걸 보고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조운이 아니었으면 유비의 촉한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조운이 분투해도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어. 결국 유비는 장판파에서 크게 패배하고 형주 땅을 모두 잃어버렸어. 형제의 복수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야. 유비는 통곡했어. 관우야, 장비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 그게 바로 이때였어. 하지만 이 실패가 유비를 꺾진 못했어. 오히려 더 독하게 마음을 다졌지. 좋다. 이 굴욕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유비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비가 일생일대의 전쟁, 이릉대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12편 이릉대전, 촉한 최후의 도전. 장판파에서 모든 걸 잃은 유비. 형주도 잃고 관우도 잃고 장비마저 암살당했어. 진짜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을 거야. 하지만 유비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어. 오히려 더 독하게 이를 악물었지. 좋아.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보자. 그래서 유비는 촉한의 전 병력을 다 긁어모았어. 목표는 오직 하나. 오나라를 멸한다. 이 전쟁이 바로 이릉대전이야. 유비는 정말 처절하게 준비했어. 대군을 일으키고 전략도 짜고 직접 선봉에 섰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최후의 승부였지. 그런데 말이야,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 오나라에는 육손이라는 젊은 천재가 있었거든. 처음엔 유비도 뭐야, 애송이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봤어. 하지만 육손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어.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계속 유비군을 지치게 만들었어. 싸우자 하면서도 정작 직접 부딪히진 않고 유비군을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계속 버티게 만든 거야. 병사들은 지쳐 쓰러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사기가 점점 무너졌어.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지형까지 유비는 점점 덫에 걸린 기분이었지. 그러다 드디어 육손이 반격을 시작했어. 기습, 화공, 빠른 돌격. 총나라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어. 유비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사를 뿔뿔이 흩트려야 했어. 진짜 참담한 패배였어. 이릉대전. 유비는 이 전투에서 모든 걸 잃었어. 믿었던 동료들, 모아온 병사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결국 유비는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와 백제성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거기서 병이 나고 말았어. 유비는 백제성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
나는 평생을 싸웠구나. 나라를 세우겠다고, 형제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천하를 되찾겠다고. 하지만 남은 건 폐허 같은 땅과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 뿐. 유비는 자신의 아들 유선을 불러서 촉한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 그렇게 삼국지의 한 시대를 빛낸 영웅 유비는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그가 남긴 이상과 의리는 촉한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비가 떠난 뒤 촉한을 이끌게 된 제갈량, 그리고 그가 펼치는 눈부신 반격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13편 제갈량 다시 천하를 흔들다. 유비가 세상을 떠났어. 촉한은 순식간에 슬픔에 빠졌지. 백성들도 장수들도 모두가 통곡했어. 하지만 세상은 슬픔만으로 지켜낼 수 없어. 촉한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 그건 바로 제갈량이었어. 제갈량은 유비가 죽기 전에 유선에게 당부했지. 상국 제갈량을 아버지처럼 섬기거라. 그래서 제갈량은 명실상부한 촉한의 실질적인 주인이 됐어. 자, 제갈량이 나라를 맡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내부를 다지는 것이었어. 조용히 차근차근 백성들의 세금은 줄이고 농사를 장려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만들었어. 장수들은 엄격하게 관리했어. 누구든 뇌물을 받으면 가차없이 처형이다. 덕분에 촉한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준비했어. 이제는 다시 천하를 향해 나아간다. 제갈량이 노린 건 조조가 세운 위나라였어. 촉한이 강해지려면 북쪽을 뚫어야 했거든. 제갈량은 몇 년 동안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춘 다음 드디어 북벌을 선언했어. 천하를 다시 통일하겠다. 제갈량이 이끄는 북벌군은 질서정연하고 사기도 하늘을 찔렀어. 그리고 북벌 첫 전투, 한중에서 출발해서 위나라 땅으로 진격했어. 위나라 쪽은 깜짝 놀랐어. 촉이 이걸 감히? 촉하는 원래 조그만 나라야. 그런데 그런 나라가 기세등등하게 위나라를 흔들어대는 거야. 제갈량은 진짜 머리를 잘 썼어. 기습, 계략, 심리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까지 꿰뚫어보면서 싸웠어. 덕분에 첫 북벌은 꽤 성공적이었어. 촉하는 위나라를 흔들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지. 어쩌면 정말 촉한이 천하를 뒤집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세상의 벽은 높았어. 위나라도 만만치 않았거든. 특히 사마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어. 사마이는 겉으로는 약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끈질기게 버티고 조심조심 기회를 노렸어. 제갈량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에 쫓겼어. 왜냐고? 촉하는 작은 나라라서 군량이 금방 떨어지거든. 한번 북벌 나가면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어. 결국 제갈량은 북벌을 중단하고 촉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첫 북벌,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분명 세상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 촉한은 죽지 않았다. 제갈량은 그렇게 세상에 다시 한번 촉한의 이름을 새겼지.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간다. 두 번째 북벌, 세 번째 북벌, 네 번째 북벌. 제갈량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눈물 나는 전설을 들려줄게. 14편 제갈량 별이 지다. 제갈량, 촉한을 다시 살린 남자.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천하를 바로잡겠다. 이 목표 하나로 몸이 부서지도록 움직였지. 첫 북벌, 두 번째 북벌, 세 번째 북벌, 네 번째 북벌. 모두 실패했어. 하지만 그는 절대 주저앉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기회를 걸었어. 오장원 북벌. 제갈량은 이번엔 진짜로 모든 걸 쏟아부었어.
군사들도 알았어. 상국께서 이번엔 목숨을 걸고 계신다. 제갈량은 병이 들어 있었어. 밤낮으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느라 잠도 거의 자지 않았거든.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고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어. 하지만 그걸 숨기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어. 이번에야말로 위나라를 꺾겠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어. 오장원에서 제갈량은 결국 병상에 쓰러졌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 그때 그는 마지막까지 군사들을 불러 세웠어. 나의 죽음을 숨겨라.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선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믿던 장수 강유에게 모든 걸 맡겼어.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불고 별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 제갈량은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숨을 거뒀어. 세상은 몰랐어. 오직 몇몇 사람들만 그 별이 졌다는 걸 알았지. 그가 죽은 뒤에도 촉한군은 며칠 동안 진을 그대로 유지했어. 적들은 두려워했어. 제갈량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정탐 나온 자들이 이 사실을 퍼뜨렸어. 제갈량이 죽었다. 그 순간 촉한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천하를 꿈꿨던 마지막 별 제갈량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어. 그의 죽음과 함께 촉한의 희망도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후세에까지 전해졌지. 충성과 지혜의 화신. 그게 바로 제갈량이라는 이름이야.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갈량이 떠난 뒤 촉한이 어떻게 흔들리고 마침내 삼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마지막 여정을 들려줄게. 15편 삼국의 마지막 진나라의 탄생. 제갈량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촉한은 빠르게 힘을 잃었어. 남아있던 장수들도 옛날 같지 않았고 백성들도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지. 유비의 아들 유선. 그는 아버지처럼 강한 인물이 아니었어. 결국 유선은 국가를 다스릴 힘을 잃었고 촉한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갔어. 그 틈을 위나라가 놓치지 않았지. 위나라는 사마씨 일족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어. 특히 사마의 아들 사마소 그리고 그의 아들 사마영. 이 둘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권력을 움켜쥐어갔어. 처음엔 조조의 후손들이 위나라를 이끌고 있었지만 사마씨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지. 그리고 결국 사마염은 결심했어. 이제는 위나라조차 필요 없다. 사마염은 위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어. 국호는 진나라가 탄생한 거야. 사마염은 진나라를 세운 직후 곧바로 남은 두 나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 먼저 촉한은 이미 제갈량을 잃고 속수무책이었어. 진나라 군이 쳐들어오자 유선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촉한은 그렇게 순식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다음은 오나라. 오나라는 그래도 버텼어. 손권이 죽은 뒤에도 후계자들이 겨우겨우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거든. 하지만 오래 버틸 순 없었지. 진나라 군이 남쪽으로 대군을 일으키고 압도적인 힘으로 몰아붙였어. 오나라의 황제는 결국 손을 들었어. 항복하겠다. 이렇게 삼국은 모두 무너지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어. 삼국지. 수많은 영웅들의 꿈과 피와 눈물과 웃음이 얽혀있던 시대가 여기서 막을 내린 거야. 하지만 끝이 끝은 아니야. 삼국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진정한 충성과 우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삼국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